자, 2월 4일이고요. 오늘 이제 리액트에서 이벤트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이벤트 처리랑 그 다음에 그 훅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특히 훅이 리액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제일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벤트라고 하는 건요, 프로그램 입장에서 자기가 겪는 어떤 사건을 뜻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 자기가 겪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뭔가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를 올렸다. 뭐 이런 것들이요.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발생되는 일들. 페이지가 로딩된 직후라든지 페이지 로딩 직전.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뭐뭐 할 때 라는 말이 붙는 거는 다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관한 이야기죠. 자바스크립트 안에 그 브라우저 관련 기능 안에요. 이미 다양한 이벤트를 감지하는 기능이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해요. 내가 함수를 정의하고 이벤트를 감지하는 기능에다가 이 함수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하여금 뭐뭐 할 때 내가 만든 함수를 호출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공부할 때랑 이제 그 사용자가 직접 뭔가 클릭하는 GUI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갈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내가 만들고 내가 호출하는 거였지만 이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호출 당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주체가 아니게 돼요. 사용자가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호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순정이에요. 이벤트 리스너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연결된 함수로 호출해주는 기능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를 감지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어떤 HTML 객체를 통해서 add event listener라는 함수 호출하고요. 이벤트 이름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이벤트 이름을 클릭이다라고 지정을 하면은 어떤 HTML 태그를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클릭이라는 대상을 그 어떤 그 사건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이거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이 수행할지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개발자한테 각각 구현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때 들어가는 게 콜백 함수입니다. 요즘 바닐라 스크립트에서는 대부분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근데 바닐라 스크립트가 유행하기 전에 좀 옛날 방식으로 쓰이던 게 이벤트 핸들러라는 방식이에요. 아무 HTML 태그나 잡아요. 뭐 이미지 태그를 잡아요. 그러면은 이벤트 이름이 클릭이었잖아요, 아까. 그러면 HTML 속성으로 앞에다 on을 붙여요. 이렇게 하고 요 쌍따옴표로 넣는 거죠. 그럼 이게 재밌는 게 HTML 태그 아닌데 이 쌍따옴표 안은 HTML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영역이 돼요. 줄바꿈만 안 하면은 여기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는 세미콜론으로 라인 구별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한 100줄 정도 짜놓어도 돼요. 근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보통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만 넣는 거죠. 사실 쓰기는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좀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개발 방식 때문에 옛날 웹페이지 코드를 스파게티 코드라고 굉장히 비꼬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PC용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혹은 백엔드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프론트 쪽 코드를 스파게티 코드라고 되게 비꼬아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쪽이 스파게티
코드에서 많이 탈피하려고 계속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요즘 스타일은 이 방식을 안 쓰고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 방식으로 가는 게 자바스크립트의 그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 리액트는 이 방식을 써요. 자, JSX 안에서 이벤트 핸들러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소문자를 구별한단 말이죠. 온클릭 아니고요. 온클릭이에요. 이거 대소문자 틀리면 에러 나요. 이 규칙을 제외하고는 그 기존의 바닐라 스크립트 이벤트를 그대로 상속을 합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들이 있긴 한데 잘 안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HTML 이벤트만 가지고 진행을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HTML에서는 마우스 오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리액트에서는 온 마우스 오버 이렇게 대소문자를 좀 가려줘야 돼요. 뭐 규칙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어하고 단어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대문자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렇게 괄호 열고 코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반드시 함수 형태로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여기다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콜백 함수를 처리를 하든지 반드시 함수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JSX 중에서도 HTML 태그에서 상속된 DOM 요소에만 이벤트 리스너가 존재해요. 내가 직접 만든 컴포넌트는 이벤트를 못 가져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저께 했었던 거 보면 introduce.js라고 만들고 얘를 임포트해서 introduce라고 이제 컴포넌트를 썼잖아요. 이렇게 내가 만든 컴포넌트는 이벤트를 못 가져갑니다. 반드시 순정 HTML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뭐 이벤트 처리하는 건 이제 서서히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요. 리액트의 가장 핵심은 훅입니다. 사실 이 훅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함수형 컴포넌트는 그렇게 쓸만한 게 못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리액트를 작업하는 게 제가 그냥 임의의 코드를 하나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리액트 컴포넌트를 초기화하고 있잖아요. 함수가 헬로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리액트를 짜고 있는데 원래 리액트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메모가 필요 없고 클래스 헬로 네, 생성자 들어가고요. 생성자 필요하면 뭔가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 렌더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해야 되고요. 이 렌더에서 JSX를 리턴을 해줘요. 네. 원래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리액트 순정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짜야 돼요. 그래서 객체 지향을 모르면 아예 진입조차 못하던 게 리액트였어요. 아직도 온라인에서 자료 찾으면 이렇게 짜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짜시는 분들은 백엔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짜요. 왜냐면 이게 자기들한테 더 익숙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클래스 기반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상태 유지라고 불리우는 4대 메서드가 있어요. 보통 이게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메서드들인데 이 메서드들을 정의하면은 컴포넌트 스스로 어떤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벤트 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막 지 혼자 돌아요, 코드가.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되는 기능이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대응되는 게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몹쓸 기능이다라고 해서 거의 클래스 기반으로 많이 하던 게 리액트 초반입니다. 거의 재작년 때까지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리액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객체 지향을 진짜 내가 100%다 이해하지 않으면 시작을 못했거든요. 근데 리액트가 그 버전 16이 넘어가면서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되는 기능으로 리액트 훅이라는 게 함수 쪽에 생겼어요. 그때 때마침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유행이 좀 들면서 복잡하게 클래스 짜지 말고 우리 함수만으로 커버하자라는 그런 유행이 타면서 함수형 컴포넌트가 거의 대세로 자리 잡고 이쪽이 좀 구시대 유물이 돼버리긴 했죠.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클래스 타입을 더 좋아하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눈에 이게 더 잘 익어서. 근데 기능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수형으로 컴포넌트를 짤 때 특정 상황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들이 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목적은 상태값이라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이 됩니다. 16.8부터 새로 추가된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함수들은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랑은 결이 조금 다른데 특성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상태 변수라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상태 변수의 개념을 제가 좀 그려왔는데요. 자, 프로그램에서 어떤 전역 변수를 0으로 잡았다고 칠게요. 그리고 무한 루프를 돌렸어요. 이 무한 루프 안에서 전역 변수 값이 얼마일 때 각각 처리하는 걸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러면 전역 변수가 현재 0이니까 무한 루프 돌면서 여기만 계속 주구장창 실행을 하겠죠. 계속 실행을 해요. 근데 사용자가 뭔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거나 버튼을 뭐 여러 개를 놔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마다 이 전역 변수 값을 바꿀 거예요.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4번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2번 버튼을 클릭했다고 가정을 하죠. 2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변수의 값을 2로 바꿔요. 그럼 무한 루프 돌던 게 갑자기 여기로 처리가 옮겨가겠죠. 계속 무한 루프 돌니까 여기만 계속 실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번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 전역 변수의 값이 이제 1로 바뀌니까 이 루프 돌다가 여기가 또 주구장창 실행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계속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데 분기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변수 값을 상태값이라 그래요. 상태 변수. 혹은 상태값. 이게 기본적인 웹 프로그래밍 개념에선 되게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무한 루프를 계속 돌면서 변수값에 따라 프로그램 분기를 바꾼다는 게 이게 원래는 C++에서 쓰던 개념이에요. 이게 C++에서 윈30이라고 하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거기서 쓰던 개념인데 이걸 웹에다 갖다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리액트 봤을 때 이거 되게 고전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반가운 느낌이 좀 들었는데 웹 개발하시던 분들은 이 개념이 좀 많이 생소해요. 왜냐면 웹 개발은 그 이벤트 처리를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주지 내가 어떤 변수 값에 따라서 이걸 직접 분기한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무한 루프 도는데 변수 값에 따라서 분기가 바뀐다. 그럼 이 변수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리액트 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GUI 프로그래밍에선 되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거 얘기가 되게 길고요. 함수가 되게 많아요. 난이도도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이 단원이 오늘 다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요. use state라고 하는 함수예요.
일단 요거 하나를 먼저 프로젝트 만들고서 볼게요. 쓰는 방법이요. useState라는 함수를 임포트하고 쓸 때 리액트 패키지 안에 useSt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useState라고 호출하시면 돼요. 근데 이 useState를 임포트하지 않으면 react.useState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1번 사용 방법, 2번 사용 방법. 뭘 쓰건 간에 똑같아요. 자, 이 useState는요, 하나의 스테이트 값을 생성합니다. 그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쓰는 방법이 좀 독특한 변수예요. 변수 값을 하나 만드는 함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상태 변수거든요. 보통 상태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변수에 내가 어떤 초기 값을 넣어주고 싶다. 기본 값을 세팅하고 싶으면 파라미터를 여기에다 전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배열을 리턴해요. 배열을 보통 이렇게 리턴 받을 때 구조분해해서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useState를 써서 생성된 변수는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고요. 얘가 변수예요. 근데 얘는 읽기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출력만 할 수 있어요. 연산을 하거나 출력만 할 수 있지 내가 이 변수의 값을 직접적으로 대입하거나 바꾸지는 못해요. 만약에 이 변수가 A라고 했을 때 A는 5라고 넣으면 에러 납니다. 얘는 값을 직접적으로 못 바꿉니다. 대신에 이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세터 함수가 리턴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을 바꾸고 싶으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을 줘야 돼요. useState는 한 번에 하나의 변수값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상태값을 쓰려면 여러 번 쓰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부터 적응하셔야 돼요. 이게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해요. 어저께도 제가 좀 그 표현을 좀 세게 한다라고 해서 좀 과장을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해 못하면 리액트하는 의미가 없어요. 자, 요거부터 프로젝트 만들고 좀 보여드려 볼게요.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지금 다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프로젝트 만들어 주세요. 자, 저는 프로젝트 생성이 다 됐으니까 기본 파일들 빼고 지운 다음에 초기화 진행할게요. 아이고. 통째로 지워버렸네.
자, index.js 기본 초기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p.js도 기본 초기화 해놨습니다. 자, 컴포넌트 폴더 안에 보면은 이제 메뉴링크.js라고 하는 걸 넣어놨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메뉴 만드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만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스 폴더에 넣고 첫 번째 예제가 my state라고 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mystate.js라는 파일을 만들고 기본 초기화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app.js에서 많이 하던 게 링크, 라우트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요. app.js에서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페이지 컴포넌트 이렇게 임포트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이트 제목 안에서 제목 적어주고 nav 태그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링크 to는 이렇게 링크 잡아주고 라우트 안에서 라우트 걸고 여기에 패스는 mystate라고 걸어주고 엘리먼트에서 만든 컴포넌트를 연결해 주는 거죠.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mystate가 나오는 이런 구조죠. 여태까지 예제도 이렇게 했는데 컴포넌트 안에 메뉴 링크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마이박스는 아직 아니에요. 얘는 아직 등장 시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링크 말고 일단 nav 링크 얘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nav 링크가 뭐냐면 요 a 태그에 지금 클래스 속성이 비어 있잖아요. URL은 요거죠. 근데 얘를 딱 클릭하면 자, 주소가 지금 슬래시 마이스테이트로 바뀌었죠. 여기에 걸려있는 주소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메뉴가 알아서 현재 브라우저의 주소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소가 일치하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가져가요. 이게 nav 링크예요. 그러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만 내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현재 URL이 일치했을 때 CSS를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받고 하나 더 넣기 위해서 메뉴 링크라는 애를 만들었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이 스타일드는요, 평상시에는 styled.html 태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 밖에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파라미터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액트 컴포넌트를 받아서 거기에 CSS를 내가 플러스 알파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을 확장할 수 있는 건 내가 만든 컴포넌트도 가능해요. 여기 앱에서 지금 my state라는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my state는 우리가 아직 넣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자기만의 CSS를 가져가겠죠. 근데 여기서 import styled라고 받아놓고 const my state ex는 styled 한 다음에 my state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내가 CSS를 styled 컴포넌트를 다 구현해 놨다 하더라도 그거 받고 플러스 알파 CSS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CSS도요. 자, 그러니까 이 NAV 링크를 받아서 여기다 CSS를 넣을 건데 이걸 받아서 메뉴 링크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메뉴 링크 컨테이너, 얘를 건 거죠. 여기 2에는 프롭스로 들어온 2, children은 여기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냐? 우리 보통 이렇게 코딩 했었는데 컴포넌트 한 줄밖에 없으면은 리턴에 소가로 없애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인데 리턴문 한 줄밖에 없으니까 리턴 키워드랑 괄호 없애버린 겁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평소에 nav link to 한 다음에 이동할 URL 걸고 여기에 링크 표시 텍스트 이렇게 많이 링크를 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메뉴 링크라는 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메뉴 링크 컴포넌트를 받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to라고 하는 프롭스는 여기로 들어갈 거고 얘는 children이니까 일로 들어가겠죠.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걸어준 거죠. 근데 이 메뉴 링크 컨테이너 자체가 nav 링크를 확장한 거니까 결국은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 과정에서 여기에 적용해 놓은 CSS를 안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app.js에서 이제 nav 링크를 안 쓸 거고요. 앞으로 이제는 이 nav 링크 안 쓸 거고요. 조금 전에 정의한 이 메뉴 링크를 쓸 겁니다. 이제 HR 하나 그어줄게요. 자, 그럼 뭐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얘도 메뉴니까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CSS를 걸어줄 거예요. 메뉴 링크에서요. 자, 기본적으로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커서 포인터로 바꿔주고 밑줄 빼고요. 여백 2픽셀, 글자 까만색.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좀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링크 애프터에다가 뒤쪽에 컨텐트 걸어서 선 하나 긋고요. 이렇게 하면은 메뉴 링크가 여러 개가 늘면은 사이사이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 마지막에는 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앞에가 없으니까. 그래서 라스트 차일드의 애프터는 글자색을 흰색으로 지정해서 이 끝에 선을 없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가 클릭되면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가져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액티브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줍니다. 언더라인 주고 칼라 바꿔주고요. 지금 여기 얘네가 전부 다 똑같은 주소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1, 2, 3, 4 URL 바꿔주면 이제 지 주소를 지가 찾아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뉴 링크 준비했고요. 이제 이번 예제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마이 스테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자, 상태값을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자, 상태값 만드는 방법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임포트를 안 하면 react.useStat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메모 함수 뒤에 useState라고 임포트를 하면은 앞에 react.이 안 붙어도 되고요. 차이는 없어요. 개인 취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변수값 두 개를 만든 겁니다. myName이라는 변수값과 myPoint라는 변수값 두 개를 만든 거예요. myName은 기본값이 빈 문자열이고요. myPoint는 기본값이 50이에요. 이 myName, myPoint 이 변수 두 개는 콘스트로 선언하건 let으로 선언하건 간에 직접 값을 변경할 수 없고요. 반드시 이 두 번째 호출된 이 섹터 함수들을 통해서만 값이 변경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myName의 값을 내가 바꾸고 싶다면 얘를 호출해야 돼요. set myName 이라고 호출하면서 여기다 파라미터로 AAA라고 주면은 요 파라미터가 요로 전달돼서 이 변수값을 바꾸는 구조예요. 일단 myName과 myPoint 두 개를 한번 써볼게요. 이 변수는 단순히 출력의 용도로 씁니다. myName님의 점수는 myPoint.입니다. 근데 지금 myName이 빈 문자열이니까 여기는 딱히 출력되는 게 없겠네요. 누구누구님의 점수는 50점입니다 라고 출력되죠. 이게 변수예요. 선을 하나 긋고요. 이제 입력 요소를 만들어 볼게요. 라벨 태그, 이름, 콜론. 그 다음에 input, type, 텍스트, id는 myName input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라벨 태그에 보통 우리가 HTML 표준 속성으로는 input 태그랑 연결하는 속성이 포였죠. 포에다가 요 id 값을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에러예요. 왜일까요? 이렇게 하면 얘는 포문 돌리는 줄 압니다. 자바스크립트 이해하거잖아요, 포가. 그래서 개발자 도구 열어보면은 포 틀렸어요. 혹시 HTML4를 뜻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라벨 태그에 들어가는 포 속성은 HTML4로 속성이 바뀌었습니다. 리액트 한정입니다. HTML에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input 태그의 value 속성에 myName 값을 또 걸어줄게요. 어차피 지금 빈 문자열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하나 걸겠습니다. input 태그의 입력 값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
on change로 갈게요. 자, on change에 이렇게 코드를 호출할 수 있는 블록을 만들어 놓고요.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동작할 함수를 하나 정의하셔야 돼요. 자, 이벤트 핸들러로 쓰이는 함수는 컴포넌트 함수 안에서 이너 펑션으로 들어갑니다. const on my name change는 이 받고 화살표 함수. 자, 그럼 이제 이 영역 안은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작성 가능해요. 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점 커런트 타겟. 이거는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점 커런트 타겟은 jQuery의 $dis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서 인풋 태그 자체예요. 인풋 태그 자체를 value, 그 입력값인 거죠. 그러니까 콘솔.log로 풀어볼게요. 여기 이벤트 함수 만들어 놓고 함수 연결을 안 했네요. 자, 요 on my name change라는 이 함수를요, 인풋 태그의 값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 연결을 시켜줘요. 그럼 인풋 태그의 입력 값이 바뀌면 이 함수가 계속 호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입력값이 바뀌고 쭉 출력이 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출력량이 바뀌진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계속 이 my name이라는 밸류 값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값을 바꿔도 얘만 계속 뿌려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미리 준비한 상태값의 상태값을 입력값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current target value 이거를 얘한테 넣을 거예요. 근데 이걸 넣고 싶다고 my name은 current target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냐? 얘를 호출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잠깐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주석을 잠깐 지울게요. 자, 인풋 태그에서 값이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입력값이 생기면 여기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입력값을 받아서 이게 입력값이죠. 입력값을 set my name이라는 함수한테 전달했으니까 결국 입력값이 요로 전달된 거죠.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세터 함수는 자기랑 연결된 변수를 값을 바꿉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변수가 출력되고 있던 모든 곳에 변경된 값이 자동으로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이 myName이라는 변수가 출력되는 모든 곳이 지금 이 흐름이 입력값으로 실시간으로 다 바뀌어요. 만약에 이거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짠다라고 했으면 스판 id는 k라고 해놓고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거 짜야 돼요.
document.query selector 샵 k의 inner html은 입력값으로 넣어줘라. .value 이렇게요. 어딘가에 출력해주는 코드를 우리가 직접 다 짜야 되는 게 기존 자바스크립트예요. 근데 리액트는 이런 거 안 넣어도 돼요. 알아서 값이 실시간으로 갱신돼요. 그래서 결과 확인하면요. 리딩 밸류 커런트 탑이 오타 났네요. 커런트인데 E하고 N이 바뀌었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set my name을 호출해서 상태값의 변수를 바꾸기만 했어요. 그러면 알아서 이 값이 사용되는 모든 곳이 다 바뀌어요. 이게 하나만 출력되면 별로 임팩트가 없는데 여러 개 출력해 볼게요. 자, 인풋 태그의 값을 바꿉니다, 이제. 그 변수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곳이 그냥 동시에 실시간으로 다 바뀌어요. 이게 기존 자바스크립트 코딩에선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처리하려고 그러면 벌써 document.query selector all 해갖고 가져온 다음에 반복문 돌면서 inner HTML 다 때려야 되거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div 태그를 만들고요. 이번엔 input type range입니다. 최소값 0, 최대값 100 사이를 놓고요. value는 여기 기본값 50으로 세팅한 my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onChange 안에서요. 콜백 함수를 직접 익명 함수로 만들어서 놨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 거죠. 함수를 미리 만들어서 이름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함수를 안 만들 거면은 이 안에서 직접 화살표 함수 형태로 익명 함수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current 타겟의 value를 set my point한테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 바뀌는 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my point가 출력되고 있죠? 그러니까 흐름이 지금 요거의 슬라이스를 바꾸면은 my point라는 상태값을 바꾼 거고, 걔가 지금 여기 출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바꾸면 같이 실시간으로 바뀌죠. 리액트가 일반 자바스크립트 코딩이랑 다른 게 거의 모든 변수에 대한 처리가 실시간으로 돼요. 그리고 이래서 어려운 게 이게 전부 실시간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변수값의 갱신이 비동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변수값 타이밍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거의 모든 리액트의 기능이 use state라는 훅에서 파생이 돼요. 리액트 기능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요. 일단 10분 쉬시면 3시고요. 일단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자, 프로젝트 기본 세팅하시고 my state라는 페이지랑 그다음에 my 메뉴 링크 컴포넌트 요거 2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쯤에 그쯤으로 이제 시간 잡을게요. 자, 실습하시는 동안 오늘 진행할 예제들 전부 메뉴를 쭉 순서대로 추가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코드상에서는 페이지 기본 골격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앱 쪽에서도 이렇게 쭉 예제들 추가해놨고요. 훅에서 볼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절반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절반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트 레인지 1이라고 하는 예제는요, 상태값을 응용해서 왜 검색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기간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기간 검색할 때 여기 버튼이 뭐 일주일, 그 다음에 뭐 15일, 뭐 30일, 그 다음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날짜가 버튼에 따라서 딱딱 세팅되는 기능들이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요 예제를 여기서 한번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듀서라고 하는 방식을 공부한 다음에 구현 방식을 바꿔서 같은 예제를 한번 또 재현을 해볼 거예요. 자, 현재 데이트 레인지 1은 내용이 비어 있어요. 자, 기본적인 패키지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날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날짜 처리를 하기 위해서요. day.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기존의 모먼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날짜 처리에서 이제 갑이었는데 그 개발자가 이제 모먼트랑 day.js라는 게 이제 같이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모먼트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포기했어요. 한 2년 전쯤에. 그리고 앞으로는 day.js를 쓰세요라고 이제 이쪽으로 손님들을 다 몰아붙이기를 했고 얘가 지금 날짜 처리해서 갑이 됐어요. 사용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용 방법은 디테일한 사용 방법은 인터넷 검색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제 예제 통해서 접해보시고 한번 이거 사용 방법은 따로 한번 서칭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날짜 처리를 할 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출력하는 부분인데 왜냐면 기본 자바스크립트는 연어를 10분초를 변수를 다 따로 뽑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문자열로 묶어서 출력하려고 그러면 되게 골치 아픈데 얘는 되게 손쉽게 처리를 해줘요. 어떤 식이냐면 일단 이 day.js라는 게 함수예요. 함수로 호출해서 객체 하나 딱 만들어요. 이걸 통해서 만약에 내가 오늘 날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day.format 하면서 출력하고 싶은 형식을 정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오늘 날짜가 바로 출력이 돼요. 기존 자바스크립트였다면은 const date는 new date라고 한 다음에 연도는 date.get full year 뽑고 const 월은 date.get month 근데 0부터 시작하니까 플러스 1 해주고 const dd는 date.get date 이렇게 뽑고 시분초도 또 뽑고 그 다음에 이걸 문자열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형식 문자만 이렇게 알려주면은 바로 뽑혀요. 이 형식 문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인터넷 서칭하시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로 이제 화면에 출력할 상태값을 만들 건데요. 변수를 하나만 만들 수 있다 그랬지 만드는 형식에 제약이 있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이슨으로 만들 거예요. const my date 라고 하는 상태값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하기 위한 set my date라는 세터 함수를 react.useState 라고 만드시건 아니면은 위쪽에서 useState를 임포트하고 react 빼건 이거는 그냥 자기 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본값을 JSON으로 넣겠다고요. start date는 date.format 오늘 날짜고요. 그 다음에 end date도 date.format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로 지정을 할게요. 그럼 이걸 단순히 이렇게 myDate.startDate, myDate.endDate라고 출력을 하라고 치면 얘는 그냥 오늘 날짜 출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하나 놓을 거예요. 자, 7일이라고 놓고요.
버튼 타입은 버튼. 그 다음에 온클릭을 걸고요. 콜백 함수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버튼이 눌러졌을 때 set, 그 전에 이 set my date한테 값을 전달할 때는 초기 설정된 값이랑 구조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set my date라고 호출하면서 제이슨 열고 start date는 뭐 예를 들면은 2020년 12월 15일, end date는 2024년 03월 01일 이렇게 세팅해주면은 요 값이 이 함수를 거쳐서 얘한테 설정되고, 자, set my date에 호출된 요 값이 요로 들어가서 얘한테 세팅되고, 그럼 요 값이 사용되고 있는 여기에 자동으로 전파된다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요?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프레임워크가 고급화될수록 이해는 1도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원리를 안에다 꽁꽁 숨겨놓거든요. 이 원리를 알고 싶으면 리액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의 원 코드를 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드 모듈스 안에 다운로드 되는 수많은 패키지의 코드를 우리가 다 까봐야 되는데 그걸 까볼 여력이 없잖아요. 원소스 공개하지도 않아요. 물론 깃허브 가면은 열어볼 수 있긴 하지만 일부러 거기 가서 리액트 원소스 열어보진 않으시잖아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이 끝이에요. 기본 문법 이후부터는 암기예요. 이건 모든 프레임워크가 마찬가지예요. 뭐 백엔드 공부하는데 스프링의 원리를 이해하겠다? 그런 사람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냥 다 외우는 겁니다. 그냥 암기예요. 얘가 얼로 전달돼서 어떤 값을 변경하고 이게 어떻게 화면에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럼 7을 누르면 상태값이 바뀌니까 화면 갱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근데 제이슨을 만들 때 콘스트 my 제이슨이라고 만들어요. 여기에 구조분의 문법을 약간 접목을 해서 my date가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 값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my date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my date가 갖고 있는 얘네들을 이 괄호 안에다 기본적으로 엎어치고 시작합니다. 배열이건 제이슨이건 모든 원소를 그대로 복사하죠. 그 상태에서 스타트 데이트 값만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요 두 개, 오늘 날짜 값을 기본적으로 다 여기다 복사해 놓고 스타트 데이트라는 것만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특정 고정 날짜를 쓰는 게 아니라 day.js, 아까 day라고 함수 리턴 받았죠, 여기 객체요. 이 day.js가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 add, 날짜를 더해요. 마이너스 7일, 연산 단위는 date입니다. month도 있고 year도 있어요. 그럼 7일 전이죠? 이거에 대해서 포맷을 겁니다. 이렇게요. 얘를 여기다 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스로고심하고 버튼 누르면 오늘 날짜부터 7일 전으로 갈 거예요.
데이트가 뭔가 좀 에러가 있네요. 차트 데이트는 date.add 마이너스 7에 m이 아니고 d죠 참 단위가. 7일 전으로 계산이 되죠. 자,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15일로 해볼까요? 계산 단위만 10으로 바꿔주면 되죠. 30일이면 계산 단위를 30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개월. 붙여넣기 할 때마다 한 칸씩 밀리네요. 자, 30일이니까, 그 다음, 30일을 이제 1개월로 바꿀게요. 1개월 같은 경우는 연산 단위를 1로 하고요. 월 단위를, 단위를 이제 대문자 m으로 바꾸시면 월 단위가 돼요. 자, 그 다음 3개월. 3의 단위 대문자 m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6개월이면 여기를 6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파라미터 받았고 화살표 한 다음에 중괄호, 여기까지 이렇게 중괄호잖아요. 이 중괄호 안에 지금 라인이 한 줄밖에 없죠. 그럼 한 줄밖에 없으면은 요 괄호 없애도 되잖아요. 초록색 중괄호. 여기서 지금 요 초록색 괄호는 빼버리고 한 줄로 묶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문이 조금 더 축약되면 이렇게 축약된다고요. 자, 개월 단위는 이렇게 축약된 문법으로 바꿔볼게요. 배포해드린 자료는 헷갈리실까봐 제가 문법을 이렇게 축약은 안 해놨어요. 근데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함수를 사용해서 문법을 축약한 코드가 굉장히 난무하기 때문에 화살표 문법은 진짜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이후부터는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다고 전제하고 진행할게요. 이렇게 변경되는 형태는 따로 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거의 지금 한 2달 가까이 계속 보여드렸으니까요. 자, 그럼 버튼이 만들어진 거고요. 7일, 15일, 1개월. 2월 3일부터 3월 3일, 3개월. 여기는 6개월인데 라벨을 안 바꿨네요. 6개월 단위로 바뀌죠. 뒤에 여기가 6개월이죠. 자, 뭐 하나 더 추가해서 만약에 1년 단위를 넣고 싶다. 1년 단위를 넣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아마 대문자 y일 거예요. 그러면 소문자로 넣어볼게요. 네, 1년 단위로 바로 계산되죠. 소문자 y네요. 자, 이게 이제 상태값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바닐라 스크립트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변수 값을 바꾸고 그거를 HTML에 출력하는 처리까지 내가 직접 다 해줬었어요. 근데 리액트는 출력 처리는 대체로 개발자가 코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값만 바꿔주면 돼요.
문법적인 부분은 뭐 굳이 이렇게 화살표 함수 안 쓰고 옛날 스타일대로 여기를 옛날 스타일대로 코딩한다라고 하면 온클릭한 다음에 펑션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이렇게 호출해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의 그 옛날 문법을 리액트 개발자들이 극혐한다고요. 좀 과장돼서 얘기한 거긴 한데 이상하게 옛날 문법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최신 문법 쓰는 게 뭐 프로그램적으로 효율이 좋다거나 그런 건 1도 아니에요, 진짜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그냥 단순히 겉멋이에요. 뽀대나 보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트 레인지라고 하는 그 응용 예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요 예제까지 해서 4시 10분에 시작할게요. 배치 파일로 프로젝트 만드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얘를 그냥 메모장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시면, 이쪽 보시면 여기 얀 애드 해서 필수 패키지 설치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초반 배포해 드릴 때 제가 여기를 주석으로 막은 상태로 드렸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파일 여셔서 여기 필수 패키지를 설치합니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REM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REM을 이렇게 제거를 하세요. 근데 이걸로 이미 프로젝트를 만드셨다면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는 패키지가 필요한 게 깔려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요 라인만 그 프로젝트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여신 다음에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콜로 시작하는 요 부분이요. 콜은 빼도 되겠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그 명령 프롬프트에 복사 붙여 넣으시면은 필요한 패키지가 다 설치가 됩니다. 데이.js는 요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유즈 이펙트라고 하는 훅인데요. 유즈 스테이트 다음으로 많이 쓰고 좀 중요도가 높은 훅 기능이에요. 근데 이 유즈 이펙트가 한 번에 감잡기는 좀 난해해요. 얘가 쓰임새가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즈 이펙트라고 하는 훅은 앞으로 다른 예제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용 케이스를 좀 접해 보셔야 좀 친숙해지실 거예요. 자, 마이 이펙트라고 하는 걸 하나 놓고요. 자, 얘도 사용 방법은 여기서 use effect라고 해서 임포트를 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react.use effect라고 들어가시는 거고요. 여기서 상태값을 하나 만들게요. use state도 같이 쓰겠습니다. 자, 두 개의 상태값을 설정할 건데 my brightness라고 하는 값이랑 my width 두 개를 놓을 거예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슬라이드 바를 하다 놓고 그 슬라이드 바에 따라서 이미지의 밝기를 바꿀 겁니다. 슬라이드 바의 값에 따라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하는 예제예요. 그러면 이미지 파일이 하나 필요하겠죠. 이미지 파일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SF 폴더에 그림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생긴 이미지예요. 그럼 이미지를 써야 되니까 얘도 임포트 해야겠죠. 일단은 브라우저의 넓이를 의미하는 상태값이라고 해서 window.innerwidth 브라우저 넓이 값을 가져와서
이 리액트 코드 안에서는 기본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상태값을 세팅을 했으니까 브라우저의 넓이를 일단 출력을 하겠습니다. 픽셀 단위겠죠? 그럼 여기 1097이라고 나와요. 제가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해 놨기 때문에 넓이 값이 원래 사이즈보다 좀 크게 나올 거예요. 비율을 지금 제대로 맞춰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태그를 하나 놓을게요. 밸류 값에다가 my brightness를 걸고요.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set brightness, 그러니까 이 상태 값이죠. 이 상태 값을 슬라이드의 값에 따라 다르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기본적으로 100으로 여기 설정이 되니까 100이 나올 건데 슬라이드 값이 0에서 200 사이니까 여기에서 조절하면은 이 조절된 값이 여기를 통해서 이 변수에 세팅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미지를 하나 출력을 할게요. 스타일리스트에서 필터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면은 이미지의 밝기를 퍼센테이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밝기를 기본값 100이었는데 0에서 200 사이로 이제 밝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밝기가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상태값 처리예요. 자, 이제 요걸 놓고 유즈 이펙트를 걸게요.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예요. 자, 케이스 1이에요. 자, 케이스 1은요, 이 컴포넌트가, 즉, 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화면에 막 등장할 때와 스테이트 값, 그리고 프롭스 값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유즈 이펙트가 실행되는 시점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유즈 이펙트 함수한테 마이 이펙트 순서대로 마이 이펙트라고 할게요. 그냥 콘솔.로그만 찍겠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들어가서 새로 고침해서 콘솔을 지우고요. 자, 마이 이펙트로 들어가면은 화면에 나오자마자 한번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 값을 바꾸면 상태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즈 이펙트가 계속 실행될 거예요. 상태 값이 어떤 변수 값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해서 실행을 해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막 등장함과 동시에 한 번만 실행돼요. 쓰는 방법은 유즈 이펙트 걸고요, 콜백 함수 들어가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첫 번째 파라미터 콜백 함수, 두 번째 파라미터로 빈 배열이 들어갑니다. 화면에 컴포넌트가 처음 로드될 때 처리해야 될 기능들을 이제 주석으로 찍는 거죠. 그럼 실행 순서로 보면은 일단 얘가 1, 얘를 2라고 명명한 거예요. 일단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얘는 딱 한 번 실행될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는 페이지가 열린과 동시에 실행되겠죠. 그리고 변수 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되겠죠. 자, 그럼 다른 화면으로 다시 갔다가 새로 고침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자, 1번하고 2번이 같이 동시에 실행되죠. 그 다음에 변수 값을 바꾸면 2번만 계속 실행되죠. 자,
처음에 윈도우의 브라우저 넓이를 측정해서 이렇게 값을 복사해 놨어요. 브라우저의 넓이 값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실행되면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값은 한 번 설정되면 두 번 다시 안 바뀌겠죠. 이 값을 바꾸고 싶으면 웹브라우저의 그 화면 변경 이벤트, 브라우저 창 사이즈가 바뀔 때 이벤트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브라우저의 창 사이즈가 바뀐다라는 거는 사용자가 뭔가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화면이 들어갈 때 그냥 자동으로 세팅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위에서 브라우저의 넓이가 바뀔 때마다 창 사이즈의 넓이를 이 상태값에다가 반영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만들게요. 그럼 보통은 이제 창 사이즈가 바뀔 때니까 window.add event listener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리사이즈 걸고 on my resize 이렇게 걸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코딩하면 리액트 성능이 엄청 떨어져요. 이게 리액트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첫 번째 예제 마이스테이트를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아마 실습하시면서 이거 좀 의아하신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마이스테이트 예제에 날짜값 출력하는 코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얘가 실행되는 시점을 봐야 돼요. 자, 새로 고침해서 일단 콘솔 다 지우고 마이스테이트 예제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럼 날짜값 한번 출력했죠? 요거 출력했죠? 자, 이제 상태값을 바꾸겠습니다. 계속 나오죠? 리액트 동작 방식의 특징이에요. 상태값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키보드를 입력해서 상태값을 바꿨죠. 상태값을 바꾸면서 여기가 계속 실시간으로 반영되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표면적인 동작 방식이죠. 그러면 HTML 입장에서 화면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HTML 태그를 계속 갱신한다는 얘기예요. 웹브라우저로 치면 계속 리프레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액트의 기본 동작 방식이 상태값이 변경되면 요만큼의 함수 있죠. 이만큼의 함수가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제시는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변수 만들 때는 let a는 100이라고 해놓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출력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리액트 할 때 우리 변수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 시트 변수 만들 때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100이라는 값을 코딩 안 하고 100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굳이 상태값이라는 걸 만드는 이유는요. 일반적인 처리 로직은 보시다시피 리액트가 동작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실행돼요. 일반적인 코드 로직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컴포넌트 함수를 매번 제시는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산 로직은 그냥 화면을 가만히 띄워놓기만 해도 수천 번 제시는 된다는 얘기예요. 성능이 겁나 안 좋아져요. 하지만 use가 붙은 훅 기능을 통해서 관리되는 변수들은 그 재실행될 때 재실행이 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재실행돼요. 그래서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처리 로직을 안 가져가요, 리액트는. 여기부터는 진짜 찐 개발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컴포넌트가 반복적으로 다시 렌더링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화면에 출력할 변수들은 그냥 일반 변수 쓰시면 안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변수가 삭제되고 다시 만들고 삭제되고 다시 만들고 그걸 반복해요.
그래서 화면에 출력할 변수는 무조건 상태값을 쓰셔야 돼요. 자, 유즈 이펙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처리 로직은 수십 번 재실행이 되기 때문에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재실행될 시점을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화면의 컴포넌트가 처음 로드될 때 처리돼야 되는 기능이죠. 콘솔.로그 이 메시지는 셀 수 없이 반복 출력됩니다. 그냥 콘솔.로그라고 하면 셀 수 없이 반복 출력돼요. 자, 새로 고치 한번 할게요. 여기 한번 지웠고요. 자, 한번 나왔죠? 상태값을 바꾸는 내내 계속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상태값이 갱신되는 동안 유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재실행되거든요. 근데 유즈 이펙트로 처리해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 빈 배열을 만들면 수천 번 재실행될 때 이 안에 있는 로직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유즈 이펙트를 처리하면서 파라미터가 없는 케이스는 얘는 그냥 상태값 바뀔 때 계속 재실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케이스 1은. 케이스 1은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 안 해요. 하지만 케이스 2는 유일하게 1회만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므로 매우 자주 실행돼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window.add event listener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load, 페이지가 열릴 때 처리해라 라고 한 다음에 on my resize를 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몇 번 실행된다고요? 수도 없이 재실행된다고. 똑같은 이벤트 정의를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화면이 열릴 때 처리돼야 되는 이벤트. 로드가 아니라 리사이즈가 돼야겠죠? 리사이즈. 일로 들어가야죠. 자, 윈도우 객체 같이 돔 이외의 객체한테 이벤트를 적용할 경우는 여기서 써야 돼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원리 설명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리액트는 암기 과목이에요. jQuery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jQuery에 달러라는 함수가 어떤 원리를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프레임워크는 그냥 무조건 암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화면 갔다가 다시 새로 고침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사이즈 이벤트가 등록이 됐으니까 브라우저의 창 크기가 바뀌면 여기 값이 같이 바뀌죠. 이벤트가 실행되니까 창 사이즈 변경됨이라는 게 같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보실 게 지금 케이스 1번이요. 마이이펙트 2라고 지금 출력하고 있는데 얘가 화면의 컴포넌트가 처음 로드되거나 스테이트 프롭스 중에 하나라도 바뀔 경우. 근데 지금 여기에 스테이트 값이 2개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하고 브라우저 창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창 사이즈를 바꾸는 동안 계속 실행되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바꿔볼게요. 실행되죠. 이 컴포넌트 안에 있는 상태값 중에 뭐가 바뀌더라도 여기는 계속 실행돼요. 자, 그러면 케이스 3입니다.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막 등장할 때와 특정 상태값이 바뀔 때만 실행됩니다. 이걸 저는 상태값을 모니터링 한다고 표현을 해요. 유즈 이펙트 콜백 함수 거시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상태값을 넣으세요. 그러면 얘는 이 브라이트니스 값이 바뀔 때만 실행돼요. 물론 처음 등장할 때는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자, 마이 스테이트로 가서 새로 고심하고요.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 출력됐죠? 케이스 1, 2, 3가 다 나왔죠? 이제 요 슬라이드를 바꾸면 일단 얘가 실행됐고 얘는 모든 상태값에 따라 다 실행되니까요. 그리고 얘가 같이 나올 거예요. 얘는 브라이트니스 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되니까. 자, 출력되는 거 보시면 2번과 3번이 같이 나오죠. 근데 창 사이즈를 바꾸면 3번은 안 나오고 2번만 나올 거예요. 자, 새로 고심하고 창 사이즈를 바꾸면 2번만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케이스 3는요. 특정 상태값이 변경된 후의 후속 처리를 해야 할 경우, 후속 처리를 해야 할 경우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태값을 만든다고 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잠깐 넣었다가 지울 거예요. 콘스트 한 다음에 주문 수량, set 주문 수량은 use state 뭐 0. 자, 그러면 콘스트 그 다음에 합계 금액, set 합계 금액은 use state 0.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인풋 태그에 주문 수량을 내가 5라고 입력을 해요. 이거 입력 값을 받아서 요거 세팅하고 요 값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얘에 대한 이벤트를 구현했다고 쳐요. 자, 이벤트에서 set 주문 수량 이라고 해서 여기다 5를 넣어요. 그러면은 이걸 호출했으니까 이제 주문 수량이 5로 바뀌었겠지? 그럼 합계 금액은 뭐 단가가 10,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합계 금액은 주문 수량 곱하기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set 합계 금액. 합계 금액은 주문 수량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코딩을 할 거라고요. 망해요, 이러면. 왜냐면 이 use가 붙은 애들은 전부 비동기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전달해서 이렇게 변수값을 바꾸잖아요. 이 루틴이 끝나기 전에 얘가 먼저 돌아요. 주문 수량 변수값의 갱신이 되건 안 되건 바로 그냥 다음으로 내려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문 수량이
미처 5로 갱신되기 전에 이 계산이 먼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상태값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 없이 재실행된다니까요. 그래서 1번. 화면에 출력할 화면 출력용 변수. 변수는 무조건 상태값. use state. 근데 2번. 특정 값이 변경됐다. 그 결과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use effect. 그냥 공식화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번외편으로 화면에 등장하자마자 실행돼야 될 처리 로직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AJAX 같은 거 처리할 때 화면 등장하자마자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갖고 화면에 뿌린 것들 많잖아요. 그거 다 여기서 구현해야 돼요. 그거랑 또 특이사항이 브라우저한테 직접 이벤트를 걸어야 될 때는 여기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웃긴 상황이 하나 남아요. 자, 창 사이즈 이벤트 걸었죠. 제가 브라우저 창 사이즈 이벤트에서 콘솔.log로 창 사이즈 변경됨이라고 출력하게 해놨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지금 걸린 거죠. 그럼 창 사이즈 바꾸면은 창 사이즈 변경됨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제 다른 화면으로 갈게요. window.add 이벤트 리스너가 여기에 거는 건가요? 얘한테 거는 건가요? 1번, 2번. 2번에 거는 거죠. 웹브라우저에. 근데 브라우저 화면 바뀌었나요? 리액트는 화면 바뀐다, 안 바뀐다? 실제로 HTML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지금 HTML 하나예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 건 이벤트는 아직 남아있어요. 분명히 세 번째 화면에서 이벤트 걸었는데 그 이벤트 아직 남아있어요. 동작 방식 그지 같아요, 이거, 솔직히. 그래서 브라우저에 이벤트를 걸면은 화면 빠져나갈 때 얘를 없애야 돼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4예요. 스테이트 값이 변경되어서 화면이 다시 렌더링 되거나 화면 이동 등의 이유로 이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 그냥 화면 이동 등의 이유로 이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라고 정리하시는 게 차라리 깔끔해요. 자, 얘는요. use effect 걸면서요. 여기서 함수를 리턴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펑션 한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리턴하셔야 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로저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백엔드에서는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리액트 하면서는 이 클로저를 딱 요거 한 케이스밖에 안 쓰니까 그냥 문법 케이스로 외우시면 돼요. 통째로. 이거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벤트를 remove 이벤트 리스너로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use effect의 4가지 케이스입니다. 많이 쓰이는 거 케이스 3. 정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케이스 2하고 케이스 4는 딱 짝을 맞춰서 실행되잖아요. 짝을 맞춰서.
화면 열릴 때가 있으면 화면 닫힐 때가 같이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 2하고 케이스 4는 한 쌍으로 실행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케이스 3하고 케이스 4를 묶어서 리턴되는 거를 케이스 4 따로 안 가져가고 케이스 2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리턴까지 이렇게 같이 한 세트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게 이제 유즈 이펙트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예제만으로는 확실하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이제 준비한 예제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는지는 AJAX까지 들어가서 이제 비동기 처리 막 튀고 나와야, 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고 확실하게 정립이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요, 5시 반에 뵐게요. 메모까지는 봐도 되겠네요, 오늘. 아, 상태값이, 얘요? 네. 예, 얘도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가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이유가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상태값 바뀔 때 안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예시를 말씀드렸던 이제 주문 수량에 따른 뭐 합계 금액 이런 거를 가정한 예제예요. 자, 이번엔 이제 유즈 메모라고 하는 그 훅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상태 변수를 하나 가정을 할게요. my number라는 이름의 상태 변수를 하나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를 주문 수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인풋 태그에 이제 my number 요 상태 값을 갖다 넣은 거고요. onChange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자, 요 이벤트는 입력값이 변경됐을 때 스스로의 입력값을 가져와서요. 그래서 입력값이 만약에 NaN이라면 숫자 형태가 아니라면 강제로 0을 세팅하고요. 이 변수에. 그렇지 않다면 입력값을 숫자로 변환했어요. 이 결과를 상태값에 엎어칩니다. 자, my result라고 하는 상태값을 하나 더 만들게요. const my result. 그럼 set my result라는 세터 함수가 필요하겠죠? use state. 자, 이 use state를 써서 my result를 만들었는데 이 my result는 상태값에 이 my number에다가 만을 곱한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set my result에 my number 곱하기 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my number가 바뀐 다음에 거기에 만이 된 값이 적용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작동을 안 한다고요. 자, my 메모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게 예제가 좀 짧거든요. 자, 5를 넣을게요. 안 바뀌잖아요. 자, 이번에는 50으로 바꿀게요. 그럼 아까 5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연달아서 쓰면 넘버 값이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걸 받아서 이어서 쓰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비동기 처리이기 때문에 얘가 갱신이 안 끝나더라도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 넘버가 처음에 0이었고요. 갱신되면 5가 되잖아요. 처음에 5라고 입력하면요. 그러면은 이 set my number가 이 값을 0에서 5로 바꾸는 사이에 이거 바꿀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0을 갖고 하는 거예요. 비동기 처리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결과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my number가 바뀐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속 결과로 뭔가 다른 값을 산정하고자 하면은 여기서 use effect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use effect 여기서 이제 my number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y number 값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my result를 바꿔라. 자, 이렇게 구현을 하면 여기를 5로 바꾸면 6으로 바꿨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떨어지죠. 60 3 바로 이어서 되죠. 자, 이게 상태값과 use 이펙트의 콤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use 메모는요. 자, 이걸 주석으로 막을게요. use 메모라고 하는 훅은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use state와 use effect 콤보를 하나로 결합한 거예요. 특정 상태 변수가 바뀌었을 때 그 변경된 값을 가지고 처리할 후속 작업을 구현합니다. my result를 다시 만들게요. const my result는 use memo. 얘는 어떨 때 실행하느냐? my number가 바뀔 때마다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return my number 곱하기 만. 그러면 my number라는 상태값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my result한테 my result 곱하기 만을 할당해요. 얘도 상태값이에요. 그러니까 처리 흐름이 주석 잠깐만 지울게요. 처리 흐름이 여기에서 키보드를 입력을 해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가 실행되겠죠? 여기서 입력값을 set my number한테 보내요. 그러면 이게 여기 값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변수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얘가 감지를 해서 이 변수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3, 4, 5 바로 결과 나오죠. 자, app.js에서 순서는 use 메모를 먼저 앞으로 당겨서 놓을게요. 이게 예제 분량이 짧아서 use 메모를 먼저 진행했으니까 use 메모를 먼저 당겨서 놓을게요. 3, 4.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후긴 use state, 그 다음에 use effect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use state랑 use effect의 결합형인 use memo라는 훅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40% 정도 봤어요. 훅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요거 예제까지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시면 오늘 수업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